제2강 약관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체로 다 약관이 붙어 있죠. 그 약관, 우리 보지도 않고 다 버려버리는데 그 약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매스컴 보도를 하나 볼까요? 최근에 2018년 1월 28일 아주 최근의 뉴스인데 여기 보면 해킹에 책임 안 진다는 가상통화거래소 약관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국내 주요 해킹거래소, 해킹거래소가 아니고 가상통화거래소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2곳이 우리는 책임 안 진다. 해킹당해도 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2곳은 아예 아무런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참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관을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관을 규제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줄쳐져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국내 주요 4개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군데의 이용 약관을 보면 해킹을 당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코인원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발생하는 손해, 안 보이죠?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면책조항으로 기재했다. 면책조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책임을 면한다 이거죠.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항, 이것을 면책조항이라고 부르고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면책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는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면책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규제를 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네. 다시 내리고요. 자, 매스컴을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해서 또 약관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약관이란 무엇인가? 약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약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1대1의 관계에서는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 내용으로 하자. 뭐 돈은 얼마를 주고 어떤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대상 물품을 인수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사업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면 사업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다 그냥 붙여서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써놓은 걸 보면 일방 당사자, 주로 사업자가 되겠죠.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 소비자가 되겠죠. 고객.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라는 말 잘 안 쓰고 고객이란 말을 씁니다. 다수 상대방과의 동일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즉 계약서가 되겠죠. 이것을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약관은 뭐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보통 부르고 일상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이다 그래서 보통거래 약관 또는 거래 약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 제목이 보통거래 약관 또는 약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문서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약관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목욕하러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 카운터 등 뒤로 벽에다가 귀중한 문서가 귀중한 귀금속이 있으면 맡겨두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뭐예요? 면책 약관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벽에 붙여놓은 그 종이 문서 그냥 딱 벽에다 붙여놓은 그것도 약관이란 말이죠. 그것도 약관이다. 명칭과 형태와 범위에 상관없이 다 약관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뭐 티켓을 구입했을 때 뒤에 뭐라고 써 있죠? 그런 거 다 약관입니다.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약관이 언제부터 발생되었는가? 19세기 이후에 경제법이 태동한 것이 17세기,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라고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1800년대부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9세기. 그래서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서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제품에 약관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보험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운송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은행예금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창고의 임치약관. 임치가 뭐예요?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창고에다 물건을 맡겨두는 경우 많이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사를 갈 때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좀 있는데 뭐 한 달씩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집의 그 각종 가구를 몽땅 빼서 실어놓고 한 달 동안 맡겨놓고 다른 집에 가서 거주하다가 한 달 후에 새 집에 이사갈 집에 그 짐을 풀어놓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일종의 창고 임치 약관입니다. 이런 것도 그런 계약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법률 서적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은 그 법률 법학 시간의 어떤 과제이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여기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이 한 사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고객과 일대다의 관계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약관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관의 그럼 기능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반복되는 동정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그냥 잔뜩 만들어 놓고 배포하면 되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편리합니다. 두 번째, 대량 거래에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일일이 만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구입하는 사람마다 다 제공을 하니까 대량 거래에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또 법률 관계의 안정성도 도모됩니다. 우리가 계약서 없이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문서로서 정해져 있다면 그런 경우에 법률 관계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분쟁 발생의 예방도 거의 비슷한 취지이죠. 이 물건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반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히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내용 또는 기타 법률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제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정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소비자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잘 적어가지고 약관에 규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니까 분쟁 발생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에 예를 들면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약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아주 좋은 의미의 약관은 왜 규제를 해야 되는가? 당연합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누가 만듭니까? 약관은? 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죠. 누구한테 주려고? 소비자에게 주려고. 네? 자, 사업자가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그 작성 내용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적어놓은 약관 조항을 잘 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 뭐가 불공정합니까? 사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잘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이것은 부효다라고 법률에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적 힘이 강한 사업자의
그 권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은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소비자의 지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열악한 소비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관 규정을 잘 법을 준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좀 애매모호한, 해석상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약관규제법에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규정이겠죠. 그 다음에 거래 위험의 전가 방지. 이것은 거래 위험은 뭡니까? 제품이나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한다.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봐야지 경제적 약자인 열등한 지위에 소비자가 책임을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작성해 놓은 약관 규정상의 면책 규정은 다 무효로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거래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관이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약관은 그러면 사업자가 만든 약관이 왜 소비자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력이라고 하죠. 왜 구속하는 힘이 있는가, 약관이라는 것이. 그 근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설명하는 김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약관은 일종의 규범이다. 약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리가 법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규범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또 약관규제법에서 약관을 만들어라. 약관의 작성 의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약관은 당연히 효력을 갖는 거 아니냐.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규범설이고, 그렇지 않고 규범이기 전에, 그걸 따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이 물건을 서로 거래함에 있어서 이 문서대로 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니냐. 그럼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래서 계약설이다. 그 다음에 또 절충적인 입장에서 계약이 원칙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규범으로 되었다. 그래서 규범적 요소가 가미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절충설의 입장도 있습니다. 뭐 규범설을 취하든 계약설을 취하든 어쨌든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계약설을 취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뭐 꽤 됐습니다. 20년 전에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한번 내린 판결은 스스로 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옛날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판례의 견해는 주로 대법원의 판례가 되겠는데 계약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행 약관규제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식 명칭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약관규제법 그러지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이게 정식 명칭이고 1986년 12월 31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는 부칙 조항이 있었겠죠. 6개월 후가 딱 6월 말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12월 말일날 무더기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다가 꼭 12월 말일에 이렇게 통과로 막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넘어갔는데, 자, 이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약관규제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업자는 약관을 작성해서 잘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대체로 일반 원칙 포함해서 9가지가 있는데 다 무효로 한다. 잘 적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은 누구랑 누구의 분쟁입니까?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른바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주관부서는, 약관규제법의 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만약에 시정 조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법률에서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 이것을 벌칙이라고 하는 거죠. 벌칙.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그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무슨 몇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죠. 이 과태료는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 행정벌 또는 행정질서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과태료는 행정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형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형벌은 사형부터 시작해서 사형, 사형, 금고, 징역, 자격정지, 자격성실, 벌금, 구류, 과료, 월수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죠. 그 이외의 모든 명칭은 다 형벌이 아닙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과태료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그 불공정 약관을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걸 도표화시켜서 좀 분석해 보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만든 약관의 그 내용상 남용 행위, 즉 불공정한 내용을 규제한다라는 것이 수단이죠, 수단. 이 수단 겸 목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가 몇 개 있는데 약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명의 상대방, 누굽니까? 소비자 또는 고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사업자라고 부르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만든 약관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소규모 형태의 사업장, 무슨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문서로서 안 돼 있고 그냥 종이에 써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 놓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네. 명칭을 불문한다. 계약서든 규정이든 약관이든 명칭 불문하고 또 형태를 불문한다. 입장권 뒷면, 또 목욕탕이나 여관의 주의사항 벽보 이런 것들이 다 약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관의 좀 형식을 갖춘 약관으로서 우리가 무슨 대리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약관이에요. 또 상가 아파트 분양 계획서 이것도 약관이고, 백화점 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이 아닌 경우는 주택조합규약, 조합규약은 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는 당연히 아니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죠. 약관이 당연히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와 소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약관을 제시하는 자, 이게 사업자고, 약관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고객이 되겠죠, 당연히. 네, 약관의 내용을 보면 약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통지를 할 수가 있는가? 약관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 약관의 내용이 그 권한남용에 해당이 되면 무효라는 것이 그 골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약관의 내용 통제 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조금 기억하기 힘들겠습니다만 3가지 통제 과정을 우리가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편입 통제, 해석 통제, 불공정성 통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편입이 되었냐, 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이 되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약관대로 물건을 주고받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편입이 되었는가, 그것을 편입 통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해서 제시하고 설명 의무를 이행했으면 편입이 된 거죠. 그럼 약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러면 약관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약관이 편입이 됐으면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준수해야 되는 편입 통제가 있고 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약관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법률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업자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소비자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약관 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내용을 심사하는데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약관규제법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해석해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해석해라.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그 다음에 작성자가 불이익하도록 해석해라 이거죠. 작성자가 누굽니까? 사용자죠, 사용자. 사업자. 결국은 사용자가 사업자 얘기는 하지만 좌우간 사용자라는 말은 근로자,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니까 작성자는 사업자가 될 것이고 사업자가 불이익하게 해석해라 이거예요. 불이익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해석 원칙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효연애, 무효연애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원칙을 다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약관규제법에 보면은 대략 9가지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규정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규정했으면 다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불공정성 통제 또는 효력 통제라고 합니다. 효력 통제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관으로 다 써놨다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쓰면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 내용을 써버리면 그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효력 통제이죠. 불공정성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내용 통제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편입 통제와 해석 통제는 법률에 직접적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약관을 직접 작성해서 설명을 했는가 아니면 또 해석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은 간접적인 통제라고 볼 수 있고 개별 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무효다 라고 본다면 그런 건 직접적 내용 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명명을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분류를 하는 것이죠. 또 구체적 내용 통제와 추상적 내용 통제. 지금 얘기한 내용 통제 방법, 편입 통제, 해석 통제, 효력 통제 이런 전체적인 심사 과정에 의한 통제로서 이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까?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효인 약관인지 무효인 약관인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 통제라고 하고 또 추상적인 내용 통제는 이 소관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원의 소송 제기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치로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할 텐데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다양한 통제, 뭐 심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 내용 통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관의 명시 및 교부 의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라고 보통 부르는데 명시 의무에는 명시해서 교부를 해라. 이런 약관이 만들어져 있고 약관을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약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줄 필요는 없고 고객이 달라고 요구할 때 사본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어요. 또 명시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약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객운송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죠. 그런 내용 타고 다닐 때마다 뭐 어떻게 그런 약관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뭐 티켓 뒤에다 뭐 기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티켓조차도 없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기가스, 수도사업, 또 우편업, 뭐 또 공중전화 서비스. 요즘에 공중전화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통신업 이런 경우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시 교부 의무를 아예 면제를 해줬습니다. 안 해도 돼 약관. 그러나 약관을 만들어서
본사업장에다 비치는 다 해놔야 됩니다. 이 본사에 가면 다 약관이 있어야 돼요. 명시교부만 안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소비자에게. 그러나 만약에 약관의 내용이 1조부터 20조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1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중요 내용, 약관의 중요 내용만 설명하면 됩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 제품을 사시면요, 요런 경우에 뭐가 안 됩니다라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씨도 아주 정성적인 글씨 밑에 쬐그맣게 이렇게 숨겨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다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네. 자,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설명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또 보험 내용의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보험계약 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고, 예를 들면 또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면책조항에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의 보통 법률혼 배우자만을 얘기하는데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사실, 이런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과 중요치 않은 내용은 이러저러하다라는 판례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석 원칙과 좀 유사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관이 이렇게 있는데 뭐 특정 조항에다가 뭐 줄을 쫙 긋고 다르게 써놨다든지, 또는 뭐 약관은 그대로 놔뒀는데 맨 밑에 공란에다가 뭐라고 써놨다든지, 그런 내용, 개별 약정이 있을 경우에, 즉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이 그 전체적인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개별 약정의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관을 주고받을 때 뭐 명시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글씨로 볼펜으로 적고 양 당사자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조항이 우선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냐?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일적 해석의 원칙. 이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일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아까 설명드렸죠. 사업자에게 불이익해야지 소비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법원 판례가 소개되었고 어떤 경우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숙제, 과제입니다. 이 9개의 조항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이 9개의 조항과 관련된 판례를 한 개씩, 한 개 이상씩 찾아오는 겁니다. 네. 판례 요지만 찾아오면 됩니다. 재밌겠죠? 네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기재법의 개별 무효 사유로 규정된 조항은 아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게 일반 원칙 조항입니다. 그걸 포함하면 9개, 그걸 빼면 8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의 내용을 보면은 부당하게 하는 경우, 뭐 상당한 이유 없이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해당될 때만 무효죠. 그래서 그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이런 수식어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무효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공정 사유를 살펴보기 전에 약관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 전체는 무효가 아닌데 한 조항만 무효다. 그런 경우에 그럼 전체가 다 무효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약관기재법에 보면 그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나는 이거 제품 구매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체가 무효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원칙은 나머지는 유효하지만 예외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경우가 다 무효다라는 게 특칙인데,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다 무효로 되어 있고, 그 무효인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거래했을 거야. 무효인 부분 없어도 그 부분만 제외하고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유효하게, 원칙은 전체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인 경우가 바로 민법의 원칙이고, 우리 약관문기재법은 어때요? 그 일부가 무효이면 그것만 무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효하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무효다라는 게 일부 무효의 특칙입니다. 자, 불공정 약관 조항 9가지를 좀 다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일반 원칙으로 제6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네?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 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책 조항. 면책 조항은 뭐예요? 책임이 없다. 사업자가 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은 그건 다 대체로 다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어떤 게 있는데,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뭐 사업자가 직접 난 책임 없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업자가 누굴 시켜서 물건을 판매하는 수도 있겠죠. 이행보조자 또는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판매를 했는데 사실상 자신들이 알고도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경우에도 난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면책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들을 다 읽어 나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무효인 경우이고, 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런 게 있으면 상대적 무효라고 했죠. 성격상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 좀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게 예를 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그랬으니까, 중대한 과실의 반대는 뭐야? 약간의 과실,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한 과실 또는 경과실 이렇게 부르는데, 경과실은 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대한 과실로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경과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거죠. 말하면서 자꾸 내가 고용한 어떤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알바생이 아주 간단한 경과실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효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법률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손해배상의 예정. 내가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얼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 왜 생기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반납하는데 물건을 빨리 반납하지 않고 한참 걸려서 반납을 했다라든지, 또는 대금 납부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납부를 했다라든지, 표현이 맞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관 지연되면은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손해는 얼마를 해라 하고 그 손해금을 아예 정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자를 다 따져가지고 이자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미리 지연 손해금을 과중하게 미리 예정해 놓으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이거는 무효다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로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놔볼까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안 보이네.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률보다도 못한 이 약관에다가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해놓으면 그 말도 안 되죠. 법률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약관에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해제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서로 돌려주고,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돌려받고 하는 게 해제고, 해지는 뭐예요? 그냥 그칠 짓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할 수 없이 인정하고, 요 다음부터는 없는 걸로 하죠. 예를 들면 계속 계약이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날마다 무슨 우유를 데워 먹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뭐 2달 동안 먹었다 그러면 2달 먹은 걸 어떻게 돌려줘요? 안 되지. 그래서 내일부터는 넣지 마세요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죠. 해지. 그럼 내일부터는 돈을 안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하고, 과거에 행해졌던, 내가 뭐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냉장고를 돌려주고 냉장고 대금을 돌려받는 거죠. 2달 썼어도. 예를 들면. 그래서 법률상 해제와 해지라는 표현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참고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무효다라는 거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급부라는 것은 이렇게 줘야 되는 내용을 급부라고 합니다. 주는 거. 주는 내용을 급부라고 하는 겁니다. 급부의 내용을 상대방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뭐 물건을 나는 무슨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의 재고가 부족할 때에는 무슨 A 피아노를 샀는데 B 피아노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나는 A 피아노를 산다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지 마음대로 B 피아노로 갖다 주면 그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유 없이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생산이 중단되었다거나 지구상 어디 가도 그런 걸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된다거나,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소비자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 조건을 바꾸는 거, 이건 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권익 보호를 침해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거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항변권은 뭐예요?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거 해결될 때까지 줄 수가 없겠다라고 항의하는 거, 이게 항변권이죠. 항변권. 근데 법률에 그런 내용이 규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항변권은 인정이 돼야 되고, 상계권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1,000만 원에서 500 까고 50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법률상 인정된 권리예요. 상계권은. 그런데 내가 주는 건 내가 주는 거고, 너는 일단 1,000만 원 줘야 되니까 빨리 1,00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법률에 인정된 항변권과 상계권, 이것은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제한하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이거 상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지금 다 무효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별 무효 사유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훼손하는 내용, 무효라는 거죠. 자, 다음 의사표시의 의제.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게 의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라고 간주해버리는 게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너무 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하겠다라든지 지 마음대로. 여기 이걸 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되겠죠.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 자기는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부자기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이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었다 또는 표명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조항.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소비자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나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라고 좀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게 마음대로, 사업자가 마음대로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지해버리면 안 된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 사업자가 직접 사업자가 대리인을 채용할 수도 있고, 고객도 본인이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갈 수도 있겠죠. 여기는 보면은 고객의 대리인입니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객이 직접 사지 않고 대리인이 사갔단 말이죠. 그럼 대리인한테 네가 책임져, 네가 사갔잖아 라고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은 이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본인인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죠. 8번째. 일반 원칙, 신의성질의 원칙 빼고 8번째. 그거 포함시키면 9번째가 되는 거죠. 자,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에 다음 조항은 무효이다. 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이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이 아니라 부당하게 불리한, 여기 콤마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소송 제기를 고객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조항, 금지 조항. 이 금지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불리한 금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금지 조항. 무슨 금지 조항? 소송 금지, 소제기 금지 조항이죠. 이런 건 무효라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을 사가신 다음에 이 제품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약관에 적어 놓으면, 아니, 세상에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소송 제기의 금지. 우리 변호사 시험법에도 보면 변호사 시험 문제 이 소송 제기 금지에 관한 사안을 적어놓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요 내용을 쓰면 되는데, 간단한 내용인데 다른 채무이행과 관련된 조항, 다른 조항, 잔뜩 엉뚱한 조항들을 막 써놓는 답안이 많아요. 자, 소송을 제기하지를 못하게 하면 이거 무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데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국적으로 약관을 이제 어떻게 규제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그 개별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지 말아라,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제 방식이죠. 사업자는 개별 무효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용 금지의 내용이고, 만약에 약관의 내용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정 조치를 내리는 거죠.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서라고 그랬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한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일단 권고를 한 다음에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시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일간지에 실어서 다른 사람의 표본으로 삼게 일간지에 공표하시오, 또 기타 무슨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여기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정권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조치가 아니에요. 시정조치는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시정조치입니다. 어쨌든 시정권고를 포함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시정조치이죠. 그런데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벌칙, 아까 벌칙이 뭐라고 했어요? 형벌이라고 했죠. 형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자, 막 넘어가 버렸는데 조금 남았죠, 더. 네, 시정조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약관 중에 관청인가 약관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만든 약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관청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관.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인가를 해준 약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바로 심사해버리면 좀 그렇겠죠. 관청이 또 그래도 인가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행정관청에다가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행정관청에다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청 인가 약관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사업자가 약관을 만들었는데 약관이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미리 그 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이거 좀 심사 좀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의 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약관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4가지 주체가 있는데, 약관에 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이렇게 4 주체에 대해서만 약관의 심사 청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그 사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통일된 어떤 표준 약관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약관을 작성한 다음에 약관이 제대로 작성된 건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표준 약관이고,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이 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본다면 누가 조사를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 이 사업자가 되겠죠. 또는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해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일종의 청문 절차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관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다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를 해놨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원래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비롯해서 5가지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 5가지의 사항만 아니라면 다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이거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안 되겠죠. 조사 중인데.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분쟁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 약관의 무효 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기타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쟁을 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서면을 만듭니다. 그것을 조정조서라고 하는데, 서면을 만들어서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그러면 양 당사자가, 즉 사업자와 소비자,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합의의 효력은 뭐예요? 그 합의한 대로 일종의 계약이죠. 또 그래서 그러나 합의는 했지만 나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합의의 효력, 합의라는 것의 효력입니다. 어쨌든 조정조서는 합의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분쟁조정의 특례가 하나 규정되어 있는데 뭐냐면 어느 사업자와 특정 소비자, 특정 고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고객에게 유사한 내용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그걸 한 번에 다 해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괄적 분쟁조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집단 분쟁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일괄적 분쟁조정 또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비교해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도 일괄적 분쟁조정 또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능하고 고객 또는 사업자, 당사자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5천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제 본 강의로 제 2강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말았는데, 좀 짧게 녹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점점 더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